사랑하는 은행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사쌤 송쌤입니다. 오늘도 돌아온 교과서 읽어주는 송쌤. 음악이 겁나 끊기네요. 왜 그러지? 자, 오늘 읽을 교과서 부분은 한국사 교과서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개화에 반발하다 부분으로 개화 그리고 척사의 대립 부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207페이지의 이모곤란과 209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의 갑신정변 그리고 중립화론이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교과서 학습지 순서대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ASMR이지만 말씀드렸듯이 잠들면 뒤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토토로 겁나 힐링아. 자, 교과서 읽어볼게요. 페이지 206페이지입니다.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개화에 반발하다 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개화 그리고 개화에 반발하는 척사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죠. 자, 생각을 여는 이야기부터 보죠. 여느 때와 같이 이모곤란 이후 조선의 내성에 간섭하는 청의 모습을 나타낸 풍자가 있네요. 청나라 관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조선입니다. 좌지우지되고 있죠. 이 정도로 청이 간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모곤란 때문에 청의 정치적 간섭이 나타나게 되죠. 자, 생각을 여는 이야기에서 이모곤란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모곤란은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개화 정책과 그에 대한 반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화파의 형성부터 보죠. 자, 19세기 중엽에 외국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일부에서는 문호를 개방하고 통상을 하자는 개국 통상론이 등장을 하게 되어 국가를 열어서 통상을 하자라는 얘기였죠. 박교수, 오경석과 같은 사람들이 개국 통상론자의 대표주자였고요. 얘네들은 중국을 왕래하던 사람들입니다.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는 책을 국내로 들여오게 되죠. 자, 날개주에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박교수는 북학파 실학자인 박지원의 손자였어요. 오경석은 중인 출신, 유홍기도 중인 출신이었죠. 자, 즉 이런 중인 출신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 개국통상론자들은 북학파 실학자들을 계승했다는 데 있습니다. 박지원의 손자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중상학파, 그러니까 북학파 실학자들을 계승했었죠. 자, 이들이 들여왔다는 책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은 청나라에 있는 개화에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양에 대한 세계지리서, 서양인에 대한 지도 등 세계 지도와 세계 지리서예요. 그래서 서양을 포함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홍기는 다시 본문으로 이러한 책들을 접하고 나서
박 교수 오경석이랑 같이 이러한 세계, 해국도지나 영안지략에 나타난 세계로의 문호 개박, 문을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렇다면 다시 이러한 초기 개화 사상가들, 즉 개국 통상로자들은 김옥균, 박영효, 김인숙과 같은 젊은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해국도지나 영안지략에 나온 세계의 정세와 서구 문물에 대해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사절단으로 파견이 돼서 청과 일본 등지에서 개혁 의지를 구체화시키죠. 즉 이들이 그래서 사절단이 되어서 일본과 청나라를 배워와 뭐가 돼? 개화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할 때 핵심 실무 관료로 활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형성된 개화파들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를 좀 볼까요? 교과서 206페이지입니다. 하단.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들어가 보죠. 개항 이후 정부는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통리기무 아문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청나라의 총리아문에서 따왔다고 했어요. 아문은 기구를 말하는 거고 기술과 무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기구라는 뜻이죠. 외교, 군사, 산업, 외국어 교육 등의 업무 등을 다 여기서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에 개화파 인사들을 등용시켜서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군대도 개편해야 기존의 조선 후기의 군대인 오군영을 무의영과 장의영이라고 해서 이영으로 개편했어요. 즉 축소시킨 겁니다. 이영으로 축소를 시킨 대신 그럼 나머지 군인들을 어떻게 키우냐? 바로 일본인 교관의 훈련을 받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여 보완하죠. 자, 별기군은 역시 개화 정책의 일환이었겠죠. 그러면 자, 이들은 신식군대로서 여기 신식무기인 소총을 들고 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별기군의 모습이죠. 누가 봐도 굉장히 신식, 현대식, 모던하게 보이죠. 정말 모던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허리춤의 이 허리 라인과 이렇게 잘록한 허리, 약간 그 허리춤이 이렇게 그 벨트를 간격으로 해서 약간 트렌치 코트, 셔트 코트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좀 들고요. 얼굴들도 굉장히 모던하죠. 죄송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별개군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고 혜택을 엄청 줬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식군대는 차별을 받게 되겠죠. 정부는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개화파들을 각국의 외교 사절단으로 보내죠. 그래서 일본으로 갔던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신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죠? 또 밑에 조사 시찰단이라는 것도 일본에 보낸 거고요. 청나라에 보낸 것들도 볼까요? 청나라에 보낸 건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도 보내죠.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 그에 대한 답례로 모빙사를 보냈죠. 하나씩 볼까요? 오늘따라 목이 타요. 자, 다시 외교사절단 얘기를 좀 해보자. 수신사는 두 번 가요. 일본에 갔었죠. 1차 수신사와 2차 수신사죠. 1차 수신사는 일본의 근대 시설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 거고요. 강화도 조약 직후에 옵니다.
2차 수신사는 80년에 보낸 건데요. 강화도 조약의 개정을 위해 보냈어요.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싶었죠. 그렇지만 본 뜻은 이루지 못하고요. 뭘 갖고 귀국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선 책략을 갖고요. 어디 기억 하나 얘기해 볼까요? 조선 책략 누가 썼어요? 황준현! 그렇죠. 중국에 황준원이 썼죠. 그럼 이 황준원이 뭐라고 썼어요? 러시아를 방어하라! 러시아를 방어하라 했죠. 그럼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친 중국, 결 일본, 연 미국이라고 했죠. 옳다구나 이걸 보고 고종이 놀래서 전국 각지에 보급시키고 연 미국을 추진하니 그것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 했죠. 그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에게 특별하게 인정하게 된 불평등 조약의 상징, 정말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제국대우요. 제국대우죠. 제국대우가 뭘까요?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에게 이 미국이랑 조약을 통해 허가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미국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자동으로 미국도 균점할 수 있다라는 그지 같은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조선 책략이 누가 가져갔다는 게 중요해요. 2차 수신소 이름도 좀 기억합시다. 홍지비가 가지고 왔죠. 그 다음 조사시찰단도 보냈는데요. 이건 역시 일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 이때는 1881년인데요. 국내에 개화 반대 운동이 널리 시작되고 있던 단계였어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무지하게 안 좋았었죠. 왜?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으로의 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얘네들이 빠른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국에서 쌀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럼 쌀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조선 땅에서 만나고 찰진 이천쌀 같은 쌀들, 저 이천쌀 겁나 좋아해요. 이천쌀로 백설기 지어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쫄깃쫄깃. 그 쌀이 찰기가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게 고소하고요. 그 영양분도 좀 가득한 편인 것 같아요. 이천이 왜 쌀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아무튼 쌀이 되게 그런 쌀들을 막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 있는 쌀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 농민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어마무시하게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유출을 방어하는 방곡령이라는 명령도 내리고도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일본에 대한 여론이 한참 안 좋을 때라서요. 비밀리에 파견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조차도 굉장히 비밀스럽잖아요. 조사시찰단 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자, 일본에 갔던 거 수신사, 2차 수신사 조사시찰단입니다. 청나라에 갔던 데 보자. 자, 청나라에 갔었던 사신단은 영선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선사는 특히 청나라에 가서요 무기 제조법과 근대식 군사훈련법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돌아오기 난 다음에 귀구창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기기창을 설치하기 전에 얘네들이 왜 돌아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기 귀국하게 돼요. 이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영선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청나라 군대랑 같이 들어오게 되죠. 이모군란 배울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미국에도 보냅니다. 미국의 공사 파견에 대한 답례로 바빙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1883년이네요. 이름조차도 미국스럽다고 말씀드렸죠. 바빙사. Yeah, baby. Repeat after me. 바빙사. 죄송해요. 자, 그럼 바빙사가 미국의 아프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
모습이네요. 모빙사들은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요, 미국의 왕이라고 표현되었던 프레지던트 아서에게 절을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기에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페이퍼, 조간신문에 실렸다고 해요. 그만큼 둘의 문화가 서로 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마빙사는 유럽을 거쳐 귀국하는데 6일준이라는 사람은 미국에 계속 남아서 유학을 했다고 나오네요. 나중에 돌아와서요, 중립화론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모글라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걸로 하고요. 위정척사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교과서 208페이지입니다. 자, 위정척사운동입니다. 19세기 후반부터 양반 유생층들이 하는 건데요. 말했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 바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리학적 사회질서죠. 성리학적 질서가 바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성리학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양반이 한 겁니다. 위정척사 운동은요, 흐름이 있어요. 18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로 나눠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요, 90년대, 그리고 1905년, 1907년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앞선 30년 동안에는 위정척사 운동인데요. 이게 후일에는 뭐로도 이어지냐? 항일, 의병, 운동으로까지 전개되죠. 60년대에는 1863년부터 73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흥선대원군은 이양선의 통상 요구에 대항해서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죠. 그러한 통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지지했었습니다. 70년대에는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73년부터 그들은, 민시정권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죠. 개화를 하려면 개항을 해야 된다는 말 기억나시죠?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대를 했었던 게 70년대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80년대는 어떤가요? 80년대는 이미 개항을 했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80년대고요. 90년대로 되면요, 이제는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이 바뀌어요. 특히 90년대부터요.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이제 우리들의 적은 척사, 사악한 것에서 일본으로 바뀝니다.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인 항일의병운동을 펼치게 되죠. 90년대에는 양반 유색층들이 95년 을미사변에 대응해서 을미의병을 일으켰었고요. 1905년에는 을사조약에 대항하여 을사의병을, 1907년에는 정미조약에 대항하여 정미의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개관해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이번엔 위정척사 운동을 정리해 볼게요. 1860년대입니다. 서부야강이 통상을 요구하고 천주교가 유포되자 유생들은 통상 반대를 주장했죠. 이항로, 기정진 등이 했고요. 척화, 주전론을 내세우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합니다. 이들은 서구와의 통상이 정치, 경제, 문화적 예속을 우리나라에 가져올 것이라고 경계를 했죠. 꿰뚫어 본 거죠. 그 당시 조선 정부는 잘 몰랐던 걸. 자, 70년대 들어서면서요, 강화도 조약 체결을 전후해서 70년대죠. 이때가 76년이니까요. 최익현을 비롯한 유생들이 개항에 반대합니다.
체이켜는요, 일본은 서양과 다름이 없다는 외양 일체론을 내세웠고요. 개항 이후 진행될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예견했었죠. 굉장한 분이죠. 체이켜는 좀 따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인데요.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과 수교를 추진할 무렵 위정척사 운동이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즉,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였죠. 미국과 수교를 추진할 무렵이고요. 특히 무엇을 반대하냐면 조선 책략의 유포를 반대합니다.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서 조선 책략을 반대하고 개화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죠. 위정척사 운동은 서양과 일본의 경제 군사적 침략에 반대하는 반외세적인 운동, 반침략적인 운동입니다. 외세에 반대하고 그들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이죠. 이후 황해농병 운동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를 고수하려는 한계를 드러내서 기반 결국엔 약해지고요. 일부 유생들 사이에는 무려 서구 문물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조차 싹트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척삭파가 아니게 돼버리겠죠. 자, 그럼 밑에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과정입니다. 첫 번째, 양의의 화가 금일에 이르러 라고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안으로 관리들어 하여금 사악의 무리를 잡아 계시게 하시고, 척사 말하는 거죠. 밖으로 적방돌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세요 라고 해서 척과 주전론을 펼치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몇 년도죠? 1860년도 이양로가 썼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광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어요. 자,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저들의 무라는 모두가 지나치게 기이하고 사치스럽고 공산품이래요. 기계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양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우리의 무라는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 즉 제비양들이 손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거란 말이야.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한정이 있죠. 당연히 얘네들과 붙었을 때 질 수밖에 없겠죠. 교역을 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해질 거예요.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외인이나 양놈들이나 하나나 같다라면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죠. 누굽니까? 최익현입니다. 자, 마지막, 러시아는 본래 우리랑 혐의가 없는 나라래요. 공연히 남의 말만 듣고 틈이 생기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거고, 이를 부실로 침략해오면 누가 막을 거냐는 거예요. 러시아, 미국,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누구는 후하게, 누구는 박하게 대할 수가 없지요. 즉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 손잡으라 라고 얘기했었던 조선 책략을 대폭 까고 있죠. 조선 책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디? 영남 만인소에서요. 자, 여기까지가 개화와 척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를 직접 읽어보시라고 만들어낸 거니까요. 굳이 다 들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기 전에 틀어놓으시고 교과서는 각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개화 대 척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자요. 안녕. 그 밤